예, 안녕하십니까. 유순복의 Thinking iTuber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안견의 목류도원도를 중심으로 안평대군과 안견, 그리고 안평대군과 쇠양대군 등 정치와 예술과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방송에 앞서 유순복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좀 더 알찬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예, 이 그림이 안견의 목류도원도라는 그림이죠. 예, 그리고 이쪽에 글씨가 안평대군이 쓴 발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류도원도라고 이제 제목이 써 있죠. 뜻을 보면요, 꿈몽자에 놀유, 복숭아도, 동산원, 그림도 해서요. 복숭아꽃이 피는 동산에서 논이는 꿈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예, 비단에 이제 먹과 채색으로 그렸죠.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의 그 덴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개유정난 이후로 그 안평대군이 지니고 있던 모든 책이며 뭐 작품들이며 그런 것들은 그 안평의 형인 쇠양대군, 즉 세조에 의해서 모두 다 소각되어 버립니다. 다행히 이 작품은요, 그 안평대군의 양아버지인 그 성령대군이 자주 다녔다고 하는 그 암자절에 보관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 작품이 지금까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 그림으로 조금 자세히 볼까요? 이 그림은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왼쪽은 이제 현실 세계를 말하고, 이 오른쪽은 이제 이상 세계, 그야말로 복숭아 꽃이 만발한 동산이죠. 그래서 여기 현실 세계에서 이 험난한 기암절벽을 건너가서 이 동산에 이르는 그런 내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안평대군이 꿈에 이제 박팽년하고 이렇게 길을 요 왼쪽 아래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길을 떠나는데 요 길 입구에서 그 한 촌로를 만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촌로가 이쪽 복숭아 나무가 이렇게 여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복숭아 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이제 알려주었대요. 그래서 그 길로 가서 뭐 요렇게 해서 이제 그 기암절벽을 지나고 계곡을 지나서 이 복숭아 동산 도원으로 이르는 그런, 그래서 여기 가니까 이제 신숙주가 친구와 뒤따라오고 뭐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예, 여긴 조금 또 다른 장면이죠. 저희는 목류도원도가 한 점으로 알고 있는데 그 듣기에는 또 몇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게 카메라 촬영상 이렇게 다른 것인지 그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안견판 이제 산수화풍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이 경물들이 기암절벽들이 있는 것에 반해서 아주 또 여기 작은 그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데, 이런 아주 큰 경물들과 아주 작은 경물들이 서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아주 조화를 이룬 것을 높이 치고요. 그리고 공간을 굉장히 대비시켰죠. 이렇게 예를 들면은 동양화나 서해는 다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진행이 되는 것에 반해서 이 그림은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이것을 뭐 현실이 아니라 꿈이기 때문에 현실과 반대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당시는요, 서양의 화법이 들어온 것 같아요. 원근법이라든가 입체법이라든가, 그러니까 명나라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서양식으로 왼쪽에서부터 이렇게 출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어쨌든 이런 대각선이 우리의 전통적인 것과 반대되는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볼 때 이렇게 그 여백을 남김으로써 이 공간이 넓게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확대되는 그런 느낌을 또 줄 수 있고요. 또 이런 요 장면에 비해서 이
도원의 장면은 마치 더 스포트라이트가 비치는 것 같은 그런 조강 효과를 줌으로써 여기에 이 작가가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필법이 굉장히 자유자재롭다고 했는데, 예, 그렇죠. 이것을 안견이 3일 만에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은요, 북종화 쪽에 속해서 굉장히 공력을 들여서 아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꼼꼼하게 그리는데, 안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아주 이 절벽의 선이라든가, 예, 그리고 이런 계곡의 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굉장히 자신감 있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복숭아꽃이 피는 이런 부분은요, 그 금가루를 악교에다 이제 녹여가지고 금가루를 뿌려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하고 기티가 나는 그런 그림인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금가루가 다 떨어져서 그것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왕궁에서는 금리산수화를 많이 그렸는데, 왕궁의 작품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간을 세 햇으로 나누어서 시점을요, 부관법을 사용했다는 건데, 부관법은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런 것입니다. 길 가는 도중이 좀 정면인 듯 하고요, 현실 세계나 뭐 도원 장소나 다 위에서, 이 전체가 다 저는 위에서 내려다본 부관법을 이용한 것 같은데, 이 부분만 뭐 부관법이라고 한 그런 평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대 도화서의 화원이 곽희라는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의 풍을 빌어서 안견이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런 화풍으로 그렸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여기 이제 도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현실 세계라고 하는 곳이죠. 예.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이 현실 세계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도원을 그렇게 크게, 이상 세계는 크게 그린 것을 보면 너무 좀 현실을 무시한 감이 없지 않나. 예. 현실을 무시한 그 이상향, 조금 위험한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 복숭아 나무인가 봐요. 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지, 뭐 혹자는 그 가는 방향을 이렇게 다 또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료도 보았는데, 글쎄 저는 이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계곡을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흰 선을 따라서. 그래서 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고 이 계곡을 지나서 이제 절벽들을 넘어서 가는 거죠. 이게 계곡입니다. 여기 선이 이렇게 있네요. 가는 길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복숭아 동산입니다. 요런 것을 이제 금가루로 이렇게 모양을 했다고 그래요. 예. 복숭아꽃이 핀 동산이 되겠습니다. 안평이 꿈에 이런 목료도원도 복숭아꽃이 핀 동산에서 논일다 라는 꿈을 꾼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안견으로 하여금 그림으로 그리게 했는데, 이 목류도원도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시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첫째는 도가적인 이상향을 표현한 것이다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안평이 그 인왕산 아래 북촌에 무계정사를 지어서 살았다고 해요. 무계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릉도의 무자에다 개는 계곡개자예요. 뭐 그것이 지금도 풍광이 좋지만 정말 그 당시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은 왕기가 서린 곳이다 해서 그 자리가 왕이 될 사람이 사는 그런 곳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안평이 무계정사를 지어서 거기서 많은 연애도 베풀면서 그 많은 문인들과 이렇게 어울리게 되는데, 그 수양대군에게 개심죄를 걸리게 된 그 가장 첫 번째 이유가 그 터에다가 무계정사를 지은 것이 영모죄의 첫 번째가 됩니다.
왕이 될 사람만이 거기다 집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안평이 거기다가 집을 지은 것은 영모의 마음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꾼 것을 부득이 그림으로 이렇게 남겨서 집현전 학자들을 다 모아서 천문을 쓰게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그 수양대군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동생이 자꾸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지 않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죠. 예, 그래서 정말 과연 이 안평대군은 어떤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을까? 예,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자는 것입니다. 목류도원도를 좀 해석을 해 보시려면 이 도화원기에 대한 의미를 좀 아셔야겠습니다. 이 도화원기라는 것은 복숭아꽃이 핀 동산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서양에서는 그 이상세계를 유토피아라고 하는데 동양의 유토피아는 무릉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무릉도원이라는 단어는 그 동진시대 때의 도연명이 도화원기에 쓴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그 도연명은 그 도화원기 글 속에 그 자신의 이상향을 표현한 것이죠. 이 도화원기의 내용은요, 한 어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고 이제 헤매다가 이제 복숭아 숲을 만나게 되는데, 그 복숭아 숲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복숭아 숲의 향기에 취해서 계속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어떤 신천지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 700~800여 년 전에 그 옷을 여전히 입고 있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서 후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옛날 진시황 때 그 난리를 피해서 이곳 오지로 와서 숨어 살던 그 사람들의 그 자손이 계속 이제 이어서 거기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든 세상 근심을 다 잊고 평화롭게 사는, 그야말로 신선히 사는 선경과 같은 그런 곳을 보고서 이 어부가 아주 이제 감탄을 했죠. 몇 날 며칠을 이제 아주 후하게 대접을 받고 이제 작별을 하는데 그곳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은 꼭 지켜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말아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뭐 이 어부는 당연하게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을 했죠. 예,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속세에 오자마자 바로 가나에 달려가서 어디에 아주 기가 막힌 선경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가나에서 이제 막 사람들을 몇십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옛날 그 가상의 고사,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우리 동양에서는 이 무릉도원 하면은요, 그 복숭아숲, 이상세계 하면 일단 복숭아숲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 난리를 피한 평화로운 세상, 이것이 이제 동양의 이상세계로 거의 정립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행상 그 세종대왕의 가계도를 좀 보셔야겠는데요.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죠. 위에 형인 문종과 수양대군이 있습니다. 수양가는 1살 터울이고요. 문종하고는 3살이죠. 세종대왕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왕자의 난으로 왕이 된 태종의 셋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드님은 아버지인 태종의 기대에 못 미쳐서 폐쇄자가 됐고요. 효령은 그 과정에서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째인 충녕대군이 이제 왕위로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종에게는 이제 뭐 많은 자녀를 갖게 되는데 특히 그 소헌 왕후에게 이렇게 기라성 같은 아들들이 탄생하게 되죠. 문종이 이제 당연하게 그 세종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5대 왕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문종은 굉장히 병약해서 맨날 기침만 콜록콜록 하면서 자리보존하다가 어린 단종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죽은 무능력한 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문종은 그 33년이나 그 세자 노릇을 하게 되죠. 이 세종은 우리는 좀 어쩌면 좀 너무 지나치게 미화된 세종대왕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세종대왕은 정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당뇨병서부터 종기가 그렇게 나고 재임 시에도 오늘 내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다고 해요. 때문에 한 두어 번이나 그 문종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대신들은 굳이 뭐 얼마 살지도 못할 뿐인데 굳이 왕위를 넘겨주는가 싶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때때마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해가면서 말렸기 때문에 끝까지 세종은 해서 문종이 정말 33년이나 세자 노릇을 하게 됩니다. 세종은 아시다시피 정말 한글 창제며 집현전 관리며 이런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요. 이 문종이 아니면 세종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해요. 문종은 굉장히 효자였고 그리고 또 형제들과도 의에도 있고 똑똑하고 거의 뭐 천재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세종의 업적은 거의 문종의 업적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그래서 만약에 문종이 죽지 않았다면 세종 다음가는 치세를 한 왕으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 세종을 너무 부각시키느라 문종을 묻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 문종이 그렇게 활약을 많이 했어요. 그 과학적인 두뇌도 있었고, 근데 한 가지 불행한 게 있다면 문종이 굉장히 잘생겼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후궁들 간에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누가 재미있는 걸 올렸는데 그 조선왕 27분 중에서 가장 잘생긴 분이 문종이고 랭킹 2위가 연산군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순위를 매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혹자는 또 영조가 가장 잘생겼다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하여튼 이 문종의 그 이 어진으로 봐서는 세종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주 키도 크고 잘생겼었대요. 그런데 이 문종이 그 후궁 홍씨락세요. 홍씨인가 하고 굉장히 홍씨하고 사랑에 빠져서 굉장히 둘이 좋아했는데 세종대왕이 무슨 이유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종은 그 홍씨와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이제 희빈 김씨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문종의 마음은 딴 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김씨가 그 남편의 그 문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제 무속인을 끌어들이고 하는 일로 해서 결국 그 궐 밖으로 내치게 되고요. 또 세종이 그 순빈 봉씨를 또 권해서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 또한 문종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이제 동성애에 빠지게 돼서 또 그것이 발각돼서 이혼을 당하게 된, 그래서 문종은 2번이나 이혼을 하게 된 그런 왕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후궁 중에 권씨가 있었는데 그 권씨하고에서는 그 딸, 그러니까 단종의 누나가 이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세종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 2번이나 이혼하게 되고 하니까 결국은 그 권씨를 왕후로 올려서 현덕 왕후로 삼죠. 그 현덕 왕후가 이제 단종을 낳고서는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런 참 개인적으로 불행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그 문종은 어떤 그 정신적인 그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랬는지 어쨌든 물론 문종도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세종이 돌아가시고 또 그 소헌 왕후가 이제 또 연달아 돌아가시면서 그 3년상을 치르고 하면서 급속히 병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2년 3개월 만에 왕위를 물러나게 되는데 이 수양대군이나 안평대군이나 굉장히 이 문무를 겸전한 아주 훌륭한 자제들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구별을 하자면 수양대군은 무 쪽에 가깝고 안평대군은
문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문종이 왕이 되기 전에는 이 수양대군은 거의 뭐 있는지 없는지 투명인간처럼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성격이 수양은 좀 거칠고 소위 말하면 성질이 좀 있는 사람이고, 안평대군은 그것에 비해서 굉장히 호탕하고 관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양대군 주위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고, 굳이 모인다면 무인들이나 어쩌면 좀 무례배 같은 그런 거친 사람들이 모이고, 이 안평대군 주위에는 문신들 이렇게 많이 모이고, 이 안평대군 자체가 시서와 뭐 삼절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문신들이 모이고, 성격이 좋으니까 또 그리고 그 무계정사나 뭐 무의정사, 뭐 담담정 이런 거 지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항상 그렇게 뚱땅거리고 그 풍류를 즐기면서 사는 스타일이에요. 때문에 이 갈등이 굉장히 없을 수 없죠. 이 한 살 위인 수양대군 외롭고 조용히 그렇게 지내는 것에 반해서 안평대군은 항상 쿵짝쿵짝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하고 안평은 여러 많은 갈등을 빚게 되는데, 그런 갈등도 어쩌면 수양 혼자만의 갈등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안평은 아무 생각도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이 문종이 병약하든 어쨌든 그 왕위를 지키고 있을 때에는 수양이 거의 뭐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성령대군이 이제 일찍 요절을 하게 되면서 태종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이 손이 끊기는 것이 굉장히 그 가문의 불행이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뭐 자손이 끊어져도 별 아무 개념이 없지만, 더군다나 이런 왕손의 손이 끊기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죠. 해서 태종이 이제 성령의 그 양자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양령이나 효령이나는 아시다시피 마땅한 자손이 없는 것에 반해서 이 세종대왕 아래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양대군은 당연하게 자기가 이 성령대군의 양자로 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는 그 양자로 가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예, 그 당시에는 어차피 수양은요, 여기 적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왕도 될 수 없고, 예, 그리고 이 종친들은요, 특히 왕의 형제들은 영모의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동거지가 조심스럽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친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하는 그 운명인데, 여기서 이제 성령의 양자로 가게 된다면 성령이 지니고 있는 뭐 유산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성령의 종손으로서의 권한을 지니게 되죠.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라는 바예요. 그래서 수양은 은근히 자기가 갈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 세종대왕서부터 수양보다 오히려 이 안평을 선택해서 안평을 보냅니다. 여기에서 수양이 굉장히 분노며 또 한편 열등감도 느꼈겠죠. 항상 모든 것에서 안평보다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이 이 안평에 대한 그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글쎄요,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수양이 더 무서운, 경계해야 할, 그러니까 문종이 이제 죽게 되면 단종이 그 적장자로서 단종이 왕이 되는 것이지만, 이 수양이나 안평 쪽에서 볼 때요, 이 단종은요, 더 심하게 말하면 첩의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고 뭐 이런저런 능력이 있네 없네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말 엄격한 신분제도의 그런 세상에서 그 제3의 부인, 비록 나중에 뭐 현덕왕으로 되었긴 하지만, 이 수양 쪽에서 볼 때는 이 단종이 결코 단순히 어리다는 것
이상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세종대왕은요, 이 수양대군보다 안평대군을 더 경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안평대군에게 비해당이라는 호를 내립니다. 그 비해당이라는 것은요, 그 안일비에다가 나태할 해자예요. 그래서 나태하지 말아라. 무엇에 대해서? 예, 한임금을 모시는 것에 대해서 밤낮으로 섬기기를 나태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호를 안평에게 내립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점수에서 수양대군보다 안평을 더 높이 쳤기 때문에 성령의 양자로 주었겠지만, 또 세종대왕이 이 수양을 믿은 것의 하나가요, 이 수양대군은 그 바람을 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직 그 정의왕후하고만 있지 뭐 첩을 들인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대요. 수양대군은 경계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금성대군을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요, 그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키고서 안평지우기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그 외 형제들이 감히 수양에게 뭐 항의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동생 중에 여섯째인 그 금성이 단종 복위 운동을 가담을 하게 되면서 세조에게 대항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완전 시체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지금 설명드린 걸로 봐서 이 안평대군이 이런 목류도원도를 그림으로써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 야심을 드러낸 것인가, 혹은 뭐 단순히 그냥 도가적인 그 이상향을 표현한 것인가, 예, 그냥 풍류남아로서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것인가, 요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에 속하는가, 저는 이제 그의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두고 보시자는 것입니다. 그런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치와 예술의 관계를 좀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 얼굴이 이제 세조의 어진입니다. 예, 이 글씨를 보시면은 조금 이따 안평의 글씨를 보시겠지만, 이 글씨가는 뭐 보통의 글씨인데 굳이 이 세조에 견주어서 본다면 글씨가 좀 새가 있지 않는가, 예, 뭔가 힘이 느껴지는 그런 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얼굴을 보시면 뭐 제가 관상을 잘 볼지는 모르지만, 예, 요런 눈매라든가 요런 눈매가요, 눈앞에서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그런 눈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시면요, 예, 이게 안평대군 그 목류도원도의 이 발문이고요. 여기 이제 제목이에요. 목류도원도. 요 글씨를 보시면 그 세조의 글씨와 비교해서 보신다면요, 이 글씨는 새가 없어요. 좋게 말하면 욕심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양화나 동양 그 글씨나 그림을 볼 때 소위 일품이라 하면은요, 천진난만, 그러니까 자연, 욕심 없음, 그런 것을 일품 최고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이 안평의 글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분히 정말 도가적인, 예, 너그럽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정말 그 안평의 이 대군의 이름 안평을 말하는 글씨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평 글씨를 높이 치는 것인가 싶어요. 이 안평이라는 그 대군명에 비해서 그 수양대군의 수양은요, 이 처음에 그 세종이 그 대군명을 지어줬을지 모르겠는데, 그 수양대군도 처음에는 한평인가 그래요. 한평. 근데 그 수양대군이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두 번, 세 번 바꿔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꾼 게
수양입니다. 그 수양의 글자가요, 그 수도, 머리수에다가 볕양이에요. 그렇다면 최고의 볕이에요. 태양입니다. 루이 14세에 내가 태양이다. 이미 왕이 되고자 꿈꾼 사람은 바로 수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대군명으로 봤을 때 만도 그 하는 그 진행 과정을 보면요, 결코 이 안평대군 같이 이렇게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안평을 봤을 때 정말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다니는 그러니까 세조 쪽에서 볼 때요. 감히 북촌 있는 데다가 정자를 지어놓고 허구한 날 그 인맥을 넓혀가면서 문신 무인들 뭐 다들 뭐 불러가면서 인맥을 넓히고, 예. 또 이 안평대군이 문화예술의 아이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안목도 높고, 예. 예, 문장에 뛰어나고 책이며 그 명나라에서 그 수입한 그 많은 사람들이 연신 들락거리고, 그러니 이 수양대군의 눈의 가시 아니겠습니까? 너무 스타일이 다르고.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볼 때 형인 문종은, 예, 언제 죽을지 모르게 그렇게 자리보존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조카는 어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양대군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안평대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를 보시면, 수양대군 쪽에서 볼 때 안평이 그렇게 인맥을 넓혀가며 온갖 사람들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이, 예, 그렇게 정가의 평이 높고 문화예술 쪽으로도 그렇게 인정을 받고, 그것에 비해서 수양대군은 겨우 모이는 사람들이 다, 예, 건남 정도 이렇게 모이니 수양대군이 뭐 그 완전 저 안평대군이 얼마나 마음에 안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안평대군의 글씨를 보면요, 전혀 그 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 그림은요, 1447년이니까 세종이 재위하고 있을 때예요. 안평대군이 30세입니다. 예, 음력 4월이면 아주 따뜻한 5월이죠. 이 발모는 안평대군이 쓴 글씨예요. 보셨다시피 이 찬문은요, 이 그림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찬탄 이런 것을 쓴 것을 찬문이라고 하는데, 당시에는 정말 신숙주, 성산문 뭐 다 문신들 23명이나 그 친필로 다 그 찬문을 썼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들입니까? 나중에 이제 신숙주는 수양대군 쪽에 붙고, 성산문은 단종 즉 안평 쪽에 이제 붙어서 가게 되는데, 참 요 신숙주 성산문의 비교를 하시면요, 이 신숙주의 시호가요, 문충입니다. 그리고 성산문은 충문이에요. 참 재밌습니다. 그 시호로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각각 그렇게 살게 됐는지가 있어요. 신숙주는요, 문충, 충보다는 문이 앞선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성산문은 충문입니다. 문보다 충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딱 이게 대별이 되는 거죠. 그 어느 기록에 보면 그 과거 시험 같이 그런 공부를 보면요, 성산문은 항상 1등이었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신숙주는 4등, 5등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성산문이 급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신숙주보다. 그러나 이 신숙주는 문을 더 숭상했던 사람이에요. 성산문은 충, 의리. 예. 그래서 결국은 성산문은 사육신으로 죽게 되고, 신숙주는 수양대군에게 붙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이 문 쪽으로 엄청난 그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뭐 숙주나무를 먹지도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신숙주는 이제 배반자의 아이콘이 돼서 뭐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욕을 먹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문 쪽으로, 예, 엄청난 업적을 또 남긴 사람이죠. 예, 어쨌든 요때만 해도 안평대군한테 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때에 수양대군이 명나라 사원사로 갈 때 신숙주를 찾아가서 자기랑 같이 가자고 청합니다. 거기에 신숙주가
오케이 하고 신숙주가 쇠양대군을 따라서 명나라 사원사를 다녀옵니다. 거기 다녀와서 신숙주가 완전 쇠양대군 편에 붙게 되죠. 예, 신숙주가 그 명나라 가서 쇠양대군을 겪으면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